한참을 달렸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재상의 집에서 멀리 가야 한다. 동비는 이러한 일념으로 밤길을 처녀의 몸으로 혼자서 달리고 또 달렸다. 정신없이 달려가다 숨이 차올라 더 이상 발을 뗄 수 없어 잠시 길가에 주저앉았다. 문득 노마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디를 가든 잘 살 거라. 이것이면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노마님의 손에는 갖가지 폐물과 옷가지를 담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한편 재상을 지내는 최대감은 어여쁜 처녀로 자라나는 동비를 바라보며 야릇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최대감이 은근한 목소리로 동비를 불렀다. 동비는 최대감의 부름에 생긋생긋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최대감의 손이 뻗쳐오는가 싶더니 동비의 몸을 덮쳤다. 최대감이 비록 남정네이기는 했지만 나이는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동비의 필사적인 몸부림에 최대감은 그녀를 놓치고 말았다. 동비는 문을 박차고 나가 자신도 모르게 곧장 노마님이 계시는 안방으로 갔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동비는 노마님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동비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님, 소녀는 이제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얘야,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보거라. 동비는 울먹이며 조금 전이 일을 말했다. 그렇다고 네가 죽을 필요는 없다. 아닙니다, 마님. 만일 제가 대감의 분부를 듣지 않으면 틀림없이 고초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옵니다. 노마님은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더니 장에서 적지 않은 폐물과 옷가지를 꺼내주며 말했다. 아무래도 네가 이 집에 있기는 힘들겠구나. 이 물건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 길을 마련해 보도록 하거라. 이것을 미천으로 삼으면 먹고 지내기엔 어렵지 않을 게다. 그날 밤 노마님은 모두가 잠든 시각에 살며시 동비를 이끌고 대문 밖으로 나왔다. 동비가 노마님에게 수십 번도 더 하직 인사를 올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정신없이 뛰쳐나온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다. 동비는 이 세상에 아는 사람도 아는 집도 없었다. 다시 일어서서 무작정 길을 가다 보니 날은 벌써 새벽을 향하고 있었다. 동비의 눈앞으로 강이 보였다. 흐르는 강물을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문득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보니 말을 탄 한 사나이가 다가왔다. 무슨 일로 젊은 처녀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 길을 가는 것이오? 동비는 겁먹은 목소리로 울먹이며 대답했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여 강물에 빠져 죽을까 하옵니다. 젊고 어여쁜 처녀가 세상을 버리다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떻소? 내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으니 그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인연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나이를 따라가기로 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같이 흘러갔다. 노마님이 세상을 떠난 후 최대감의 집은 그 기운이 다했는지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최대감이 죽자 연이어 그의 아들들도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결국 최대감의 손자 운용만이 혼자 남게 되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운용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선조 때부터 집에서 부리던 노비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 종은 상전의 소유물이었으므로 종의 호적 또한 상전이 갖고 있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운용은 빙그레 웃으며 종들의 호적을 찾았다. 그러고는 기세등등하게 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아갔다. 운용은 그곳에서 종들의 호적을 내보이며 거만하게 말했다. 너희들은 모두 우리 선조의 은혜를 입은 하인들이다. 나의 조목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동안 너희들을 이렇게 편히 살게 해주었으나 내 이제 생계가 막막해졌으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에게 공물을 바치도록 하여라. 종들은 일단 운용을 방으로 모신 뒤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 그자에게 줄 것이 어디 있어? 그렇다고 공물을 주지 않으면 우릴 딴 사람에게 팔아넘길지도 모르니 이것 참.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한 사내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오늘 밤 그자를 없애버리세. 이곳에서 우리들끼리 처리하면 탈로 날 염려도 없지 않은가? 그러자 종들은 잠시 술렁거리더니 이내 다짐했다. 아무래도 그 길밖에 없겠네. 한편 운용은 저녁상을 물리고는 고된 여행길에 쌓인 피곤함으로 금방 잠이 들고 말았다.
한참을 정신없이 자던 운용은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살며시 눈을 떴다. 운용은 살며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종들이 손에 칼과 도끼를 들고 숨을 죽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운용은 작은 들창문을 열고 방에서 빠져나와 있는 힘을 다해 담을 뛰어넘었다. 운용은 사력을 다해 도망쳤다. 정신없이 가다 보니 날이 어느덧 밝아오고 있었다. 기력을 잃은 운용은 종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음을 확인하자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때마침 이른 새벽에 불공을 들이러 가던 부잣집 마님과 하인이 지나가다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다. 마님은 그 사나이를 집으로 데려가 보살펴주라고 하인에게 명했다. 운용이 정신을 차리자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이 말을 걸었다. 이제 정신이 드시오? 운용은 그 하인이 자신을 해치려던 종들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쉬며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인은 마님께 가서 운용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만히 하인의 이야기를 듣던 마님은 잠시 얼굴빛이 달라지더니 운용을 안방으로 들게 했다. 운용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마님은 벌떡 일어나 그를 상석으로 인도했다. 운용 도련님, 이리 앉으십시오. 마님은 운용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 도련님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이 노인네는 바로 도련님의 할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고 어여삐 여기시며 키워주셨지요. 제 나이 올해 70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마님의 은덕이지요. 이 집의 안주인은 바로 예전에 최대감의 집에서 도망 나온 동비였다. 나이가 들어 이젠 호호백발의 노인이 되었으나 지금까지도 그 옛날 자신에게 베풀어준 노마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동비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과 손자를 불렀다. 이분은 옛날 내가 모시던 마님의 손자이시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분을 잘 받들어 모셔야 하느니라. 동비의 아들들은 모두가 준수한 용모에 기계와 재력까지 갖추어 그 마을의 유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한낱 떠돌아다니는 거린 같은 사내를 어머니께서 상전으로 받들며 자신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모시라고 하니 그들에게는 운용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 운용이 동비에게 말했다. 덕분에 편안히 잘 쉬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는데 동비는 운용의 말을 잘랐다. 도련님, 저의 아들들이 도련님을 불편해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만일 도련님 혼자 길을 떠나신다면 지난번 같은 일을 또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동비의 말에 운용이 놀라며 물었다. 그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홍기가 꽉 찬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 혼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 그 아이를 소실로 삼으십시오. 운용은 동비의 말에 눈살을 찌푸리며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운용이 망설이는 것을 본 동비는 단호하게 말했다. 도련님, 저는 제 손녀딸을 양반집에 시집 보낼 속셈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그 옛날 마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도련님을 안전하게 모시려 할 뿐입니다. 동비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운용은 마지못해 그녀의 말을 따랐다. 다음날 동비는 아들과 손자들에게 손녀딸을 운용에게 시집 보낼 것을 명하고 준비를 서두르게 했다. 그날 밤 운용은 의복을 정제하고 동비의 손녀와 혼례를 치렀다. 혼례를 치른 다음날 동비는 아들들에게 당부했다. 상전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니 손녀딸과 함께 편안히 가실 수 있게 차비를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비는 상전을 모시고 상경했다가 돌아오되 상전의 서찰을 받아와서 무사히 도착하셨음을 내게 알려주도록 해라. 동비의 말에 손녀딸의 아비 되는 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준비를 서둘러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운용은 무사히 개경에 당도했고 그 후에도 해마다 동비의 집에서 재물과 곡식을 올려보내 큰 어려움 없이 살게 되었다.